배신, 거짓말,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신뢰.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로만 존재할 것 같았던 장면들이 지금 내 손끝에서 현실이 되어 글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묻는다. 과연 이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를 속이고 내 믿음을 짓밟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2주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던 나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과 차갑게 식은 공기,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짧은 쪽지와 이혼 서류를 마주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다. 이건 분풀이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스스로 되새기기 위해 남기는 기록일 뿐이다. 수진과 나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주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미술사를 전공했고 나는 금융학을 공부했다. 첫 커피를 마시던 날 내 서툰 농담에도 그녀가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도록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 미소가 우리 사이의 출발점이었다. 우리는 강남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함께 꾸렸고 백구라는 하얀 진돗개를 입양하며 작은 가족을 완성해갔다. 다른 부부들처럼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적어도 나는 우리가 안정적이고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은 너무 순진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퇴근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애매하게 대답하는 일들. 흔히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신호들이었지만 나는 스스로 예민하다고 합리화했다. 수지는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며 늘 바쁘고 열정적이었다. 특별 전시 준비나 고객 미팅 때문에 늦는다고 할 때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 3개월 전 어느 날 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킥킥대고 있었다. 백구는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나는 우리가 아껴두었던 레드와인 2잔을 따라 다가갔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 가자 그녀는 화면을 살짝 돌려 감췄다. 그냥 웃긴 밈이야.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와인을 건네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화면을 잠그기 직전 본 문자 미리 보기는 내 심장을 쿡 찔렀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리고 윙크 이모티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비밀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다. 8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 따지지 않았다. 대신 더 지켜보기로 했다. 감정이 폭발하는 대신 차갑게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본능 같은 것이 나를 붙잡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더욱 주의 깊게 그녀를 살폈다. 늦은 밤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친구들과의 모임이라며 점점 더 신경 써서 차려있는 모습, 내가 있을 때면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휴대폰을 놓는 습관.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에 함께 누워있을 때 그녀가 물었다. 요즘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어? 나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냥 일 때문에 그래. 사실 내가 핑계를 댄 앤더슨 프로젝트는 이미 몇 주 전에 끝난 상태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협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이번 주말이 너무 기다려져.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발신인은 단순히 T라고만 저장돼 있었다. 나는 곧바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으로 초봄의 가랑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백구가 조용히 나를 따라와 코끝으로 내 손을 툭툭 건드렸다. 마치 내가 괴로운 걸 알고 위로해 주려는 것처럼. 그때 나는 모든 걸 확신했다. 원하지 않았던,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확신이었다. 그날 밤 수진을 당장 불러 따지고 싶었다. 목소리를 높이고 울고 이유를 묻고 심지어 매달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이제 와서 그녀가 무슨 말을 늘어놓든 그걸 듣는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공용으로 쓰던 노트북을 켜고 그녀의 클라우드 백업을 열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계정, 남겨진 메시지 목록. 몇 번의 클릭 후 내 속이 서서히 꺼져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거기 있었다. 몇 개월 동안 쌓인 문자들, 감정이 묻은 대화들, 호텔 숙박 기록. 내가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시간에도 이어졌던 심야 통화들. 그녀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다.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걸 감추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우습게 여겼다. 저 사람은 절대 모를 거야. 일에만 묻혀 사니까 신경도 안 쓸 거야. 그 메시지 속 문장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그녀는 숨막힌다는 결혼 생활을 탓했고 그 남자는 너랑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라고 답했다. 민석 오빠는 눈치도 못 채. 그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베었다. 나는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다. 블랙커피엔 설탕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습관.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을 들을 때마다 따라 부르던 가성. 그림을 그릴 땐 무심코 흥얼거리던 멜로디까지.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던 수진의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걸. 나는 메시지 하나하나를 끝까지 읽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이. 왜냐하면 더 많이 할수록 그녀가 내게 쥐고 있던 힘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분노해야 했고 소리쳐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포크로 파스타를 감으며 물었다. 오늘 어땠어? 나는 마치 연극 속 배역이라도 된 듯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럭저럭.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갈 거야. 2주 정도. 혜진이가 엄청 기대하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처럼 조용히. 그래, 잘 다녀와. 좀 쉬기도 하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결혼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고 그 반짝임이 내 눈엔 잔혹하게 느껴졌다. 오빠, 진짜 최고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지?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머릿속엔 오직 문자 속 문장들만 맴돌았다. 그 여행이 친구들과의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싸우지 않을 것이다. 소리치지도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가 떠나는 그 2주 동안 나는 조용히 사라질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도피 여행이 끝날 무렵 내 삶에서 그녀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게 내 기회였다. 그녀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결심이 선 순간 머릿속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맑아졌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내 삶을 되찾고 스스로 통제할 차례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철저하게 움직였다.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웃고 대화를 나누며 아무 일 없는 남편을 연기했다. 놀랍게도 그 연기는 생각보다 쉬웠다. 어쩌면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른 척하는 남편의 역할을 완벽히 해왔던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아침 수진이 식탁에 앉아 미소를 지었다. 오빠, 곧 생일이네. 뭐 하고 싶어? 내 35번째 생일, 그리고 그녀가 제주도로 떠나는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날이었다. 그녀는 이미 일정을 정해놓은 상태였고 그 질문조차 의무적으로 던지는 인사처럼 들렸다. 별거 없어. 그냥 친구들이랑 밥이나 먹지 뭐. 그녀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재밌게 보내. 그녀의 미소를 뒤로 한 채 나는 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첫 번째는 변호사를 만나는 일이었다. 나는 단호한 눈빛의 여성 변호사 정다연을 찾았다. 그녀에게 모든 사실과 증거를 차분히 내밀었다. 사진, 통화 기록, 문자 캡처, 호텔 영수증. 다연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며 말했다. 상황에 비해 너무 침착하시네요. 나는 건조하게 웃었다. 무너진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붙잡아도 애원해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혼은 무조건 성립될 겁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이제 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마무리해야 했다. 그날 이후 공동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공동 통장에 있던 돈을 4명의 계좌로 옮기고
남은 금액은 공과금 정도만 남겼다. 공동 신용카드는 전부 해지했다. 각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월급 입금 계좌도 새 계좌로 바꿨고 집에 수도 전기 인터넷, 요금은 그녀가 돌아오기 하루 전에 정지되도록 설정했다. 그 모든 동안 수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태준과 몰래 여행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우리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알고도 상관하지 않았던 걸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끌었을까? 생각이 이어질수록 헛되다는 걸 깨닫고 나는 감정을 잘라냈다. 냉정하게 차갑게 오직 계획만 남겼다. 두 번째 차를 강북의 중고차 딜러에게 팔았다. 그 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이 될 예정이었다. 밤마다 그녀가 옆에서 자는 동안 나는 깨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속에서 문득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꿈속에서도 그 남자를 떠올리고 있을까? 죄책감은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을까? 그러다 떠오른 한 문장. 민석 오빠는 전혀 눈치 못 챌 거야. 그 한 줄이 다시 가슴을 얼렸다. 출발을 일주일 앞둔 밤, 수진이 무심히 말했다. 오빠, 나 여행 가 있는 동안 백구 좀 펜션에 맡겨줄 수 있어? 나갔다 오면 학회 준비 때문에 바쁠 것 같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알겠어.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다. 백구는 절대 펜션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아이는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다. 한 가지 마음이 걸렸다. 우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 그들에게 미리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수진이 직접 마주하도록 남겨둘까?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돌아와 모든 걸 확인하는 그 순간, 설명은 그녀의 몫일 테니까. 출국 당일, 수진이 공항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잘 다녀올게. 오빠, 나 없다고 너무 심심해하지 마.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즐겁게 다녀와. 그리고 그 문자를 끝으로 나는 완전히 사라질 준비를 마쳤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 다녀와.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내 계획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나던 아침, 나는 공항에서 도착할 문자를 기다렸다. 예상대로였다. 오빠,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을 거야. 그녀는 마치 다른 남자와 단둘이 2주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굴었다. 나는 다시 짧게 답장을 보냈다. 잘 다녀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나는 움직였다. 그날 밤 이 집을 완전히 떠났다. 짐을 옮겨준 친구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아마 내 표정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필요한 것들만 챙겼다. 그리고 그녀에게 남겨야 할 것들은 그대로 두었다. 수진이 아꼈던 그림들, 우리의 사진, 결혼기념일마다 건넸던 선물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내가 가져간 건 단 3가지뿐이었다. 백구의 방석과 장난감, 사료, 그리고 할머니가 결혼 선물로 떠주셨던 담요. 마지막으로 주방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추억은 내가 가져. 나는 나머지를 가져갈 테니까.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찰칵.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를 닫는 듯했다. 강북의 작은 원룸, 월세의 계약.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은 공간. 그곳에서 백구는 금방 적응했다. 개들은 그렇다. 사람보다 훨씬 단순하고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더 큰 감정을 느낄 줄 알았다. 분노, 슬픔, 혹은 후회.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마치 내 안에 두꺼운 유리막이 생겨 모든 아픔을 차단하는 듯했다. 며칠 후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여동생 지윤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이대로 묻어두면 안 돼. 감정을 풀어야 해. 난 잘 지내. 나는 짧게 답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거야.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돼.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에는 가족 문제로 긴급 휴가를 냈다. 팀장은 그럴 수도 있죠라며 이해했지만 내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을 걸었다. 백구와 처음 가보는 공원, 처음 들어간 카페, 처음 보는 거리.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그 새로움조차 공허했다. 밤에는 잠을 잤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면처럼 깊고 무겁게 거짓 속에서 함께 잠들던 시간들을 보상받는 듯이 그녀가 돌아오는 날 나는 원룸의 작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을 상상했다. 텅 빈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 그리고 멍해진 얼굴, 혼란, 공포, 그리고 뒤늦은 이해. 그녀는 결국 나에게 전화를 걸겠지. 언제쯤일까? 나는 조용히 시간을 확인했다. 밤 8시 47분. 벨소리가 울렸다. 대체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는 거칠고 흔들렸다. 오빠, 지금 어디야?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마치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사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쪽지에 다 적어뒀어.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수진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목소리.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부정.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끝까지 모른 척하려는 태도가 내 가슴을 다시 갈라놓았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 그와 주고받은 문자들, 호텔에서 만난 기록들, 다 알고 있어. 제주도 여행도 혜진이랑 간 게 아니었지?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설명할게. 하지 마. 나는 그 말을 잘랐다. 차가운 목소리가 내 스스로도 낯설었다. 옆에 있던 대꾸가 고개를 들어 내 눈치를 살폈다. 괜찮았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다. 나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거짓말로 날 모욕하지 마. 끝났어, 수진아. 이미 이혼 서류 제출했어.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빠, 이러면 안 돼. 그냥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제발 이야기라도 하자. 나는 짧게 웃었다. 이야기? 그럼 넌 나한테 이야기했어?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한 적 있어? 답답했던 거, 도망치고 싶었던 거, 다른 남자랑 함께 있었던 것까지.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미안해. 그 말이 이상하게 허공을 떠돌았다. 아니, 넌 미안한 게 아니야. 그냥 들킨 게 후회될 뿐이지.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백구의 목줄을 챙겨 집을 나섰다. 문득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을 억지로 누르며 걸었다. 백구는 조용히 내 옆을 따라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번지는 거리 위에서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뒤돌아볼 이유도 미련도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제일 먼저 전화번호를 바꿨다. 수진과 연결되는 모든 길을 끊어냈으니 이제야 숨통이 트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수진이 나를 배신하던 날, 내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뽑혀 나가버린 듯했다. 다시는 되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허공에 떠있는 듯한 공허감. 나는 일로 몸을 던졌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회사에 더 늦게까지 남아 일했다. 동료들은 내가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지훈뿐이었다.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었던 친구. 어느 날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말했다. 야, 너 좀 감정을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피식 웃었다. 풀 게 뭐가 있어. 그냥 간단한 거잖아. 그 여자가 바람폈고 나는 떠났어. 끝. 하지만 그건 진짜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여동생 지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수진이가 계속 나한테 전화해. 뭐? 오빠 번호 바뀐 거 알고 내 번호로 연락해서 오빠가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묻고 있어. 그래서 완전 망가졌어. 엄청 후회한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회 같은 건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단단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수진과 처음 만났던 날이 꿈에 나왔다. 그때는 단순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웃고 미래를 꿈꿨던 시간. 하지만 꿈에서 깨어보니 눈가가 젖어 있었다.
젠장. 텅 빈 가슴이 더 깊게 패여갔다. 그때부터 발작이 시작됐다. 처음 증상이 나타난 건 회사 회의실이었다. 2분기 매출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주변이 흐려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황급히 핑계를 댔다. 죄송합니다. 혈당이 좀 떨어진 것 같네요.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저혈당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결국 나는 우리 결혼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을 몰랐던 그때의 나도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날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존재였을까? 안정적이고 믿을 만하지만 결국 지루한 남편.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날 밤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새벽 3시 지훈이 우리 집 부엌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왜 부엌에 서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이건 정상 아니야, 민서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래, 나 망가지고 있어. 그 다음 날 나는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내 앞에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상담사 이면주 박사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수진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조용히 떠날 계획을 세웠던 시간, 그리고 떠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공허함. 연주 박사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듣고 난 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단순히 이혼을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뭔데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믿었던 아내라는 존재가 무너진 것, 그리고 당신이 꿈꿨던 미래를 잃은 것에 대해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이것을 상실의 슬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연주 박사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것을 애도하고 있었던 거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솔직하게 물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척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었다. 그 차가움 뒤에는, 철저한 계획 뒤에는, 완벽한 단절 뒤에는 결국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너무 깊어서 쉽게 닿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상담실에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난 그녀를 사랑했어요. 정말 미치도록 사랑했어요. 그 말과 함께 몇 주 동안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던 내가 마침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흐르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슬픔은 직선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예고 없이 다시 덮쳐왔다. 어떤 날은 몇 시간 동안 전혀 수진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또 어떤 날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낯선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익숙한 향수 냄새 하나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매주 연주 박사를 찾아갔다. 그녀의 상담실에 앉아 하나씩 망가진 결혼의 잔해를 꺼내놓았다. 돌이켜보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3번째 상담 때 연주 박사가 물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다시 보면 느껴지는 게 있나요?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2년 전부터 멀어지던 대화, 의무감으로 이어지던 관계, 매주 다닌다던 미술 수업, 이제와 생각하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수업이었다. 네, 분명 신호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보지 않기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편하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던 연주 박사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속인 게 당신 탓은 아닙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내가 더 세심했다면, 조금 더 흥미로운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 그녀가 강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만하세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수진 씨는 선택을 했어요. 당신을 속이기로.
거짓말을 하기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로. 그건 그녀의 의지였고, 당신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남았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감정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전화번호를 바꾼 뒤에도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을 차단하자 손편지를 직장으로 보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줘. 내가 큰 실수를 했어.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널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 나는 모든 편지를 읽었다. 그러나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정다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 씨가 이혼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가 뭐래요? 6.27을 주장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무런 경고 없이 떠났고,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거실 테이블 위 쪽지 못 봤을 리가 없을 텐데요. 다연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수진 씨가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단순한 실수였고 이미 끝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럴 일 없어요. 이혼 절차는 그렇게 이어졌다. 수진이 아무리 버텨도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집은 이미 매물로 나왔고, 공동 재산은 정리되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자유만이 필요했다. 그리고 6개월 후, 법원의 조정 일정이 잡혔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 수진과 마주해야 했다. 정다연 변호사는 내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침착하세요.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손바닥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마지막 폭풍이 서려 있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6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수진. 그녀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 밑엔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붙잡은 건 그녀의 손가락이었다. 결혼반지 그걸 여전히 끼고 있다는 사실이 속을 비트는 듯 불쾌했다. 오빠.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나는 고개만 짧게 끄덕였다. 이제 그 호칭을 들을 자격은 그녀에게 없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조정이 시작됐다. 수진의 변호사는 매끈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고 그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재산 분할, 부동산 정리, 그리고 조정안. 나는 모든 것을 정다연 변호사에게 맡긴 채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다. 표정을 관리하는 일이 그날의 가장 큰 싸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진이 말을 끊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자리에서 몸을 내밀며 외쳤다. 이렇게 서류로만 정리하는 게 말이 돼요?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제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 내 옆에서 평생을 약속하던 여자.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같은 미래를 믿었던 여자. 그리고 그 모든 걸 스스로 내던진 여자. 우리가 아직도 할 얘기가 있을까? 내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태준이랑은 끝났어. 당신이 떠난 뒤 바로 끝냈어. 그때서야 내가 뭘 잃었는지 알았어. 나는 그 이름을 한 번 더 되뇌었다. 태준. 분노 대신 이상할 만큼 공허했다. 결국 내 결혼을 무너뜨린 건 그냥 태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을 뿐이었다. 진심이야, 오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냥 너무 어리석었고, 그땐 내가 이기적이었어. 그녀의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고, 다연 변호사는 내 팔 위에 손을 올렸다. 냉정을 잃지 말라는 신호였다. 의미 없었다고?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1년 넘게 이어진 관계가 그렇게 가벼운 거였어?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 난 너무 답답해서.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래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거짓말을 선택했어? 나를 미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면서까지. 수진이 내 이름을 불렀다.
민서가, 그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왜 그랬는지도, 지금 후회하는지도, 태준이랑 끝냈다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 이미 늦었어. 우린 끝났어. 그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왔다. 그녀의 울음도, 변호사들의 시선도 모두 등 뒤로 흘려보냈다. 차에 도착했을 때 손끝에 남은 떨림이 늦게 찾아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상담실로 향했다. 그녀를 만나고 나니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연주 박사가 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화가 났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혼란스러운가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적어도 그녀의 말을 한 번쯤 들어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를 바랐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깊었다. 글쎄요. 아마도 진짜 끝을 마주하고 싶었나 봐요. 연주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이제 겨우 봉합된 상처를 다시 벌리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날 이후 언젠가라는 단어가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 수진과 함께가 아닌 나 자신과의 언젠가. 그리고 8개월 후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다. 서류를 받아들던 그 순간 가슴속 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건 단순히 배신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된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믿음의 잔해였다. 그날 연주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조금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그게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나 자신을 위한 외출을 했다. 술집도 클럽도 아닌 서점에서 열린 부토크 행사였다. 지훈이 시 낭독회가 있다며 초대했다. 사실 시에는 별 흥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에 예스하고 말해보기로 했다. 다시 산과 연결되기 위해서. 무대 위 시인은 은발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상실, 재탄생, 그리고 부서진 것들 속의 아름다움에 대해 낭독했다. 나는 맨 뒷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내 이야기를 대변하듯 가슴에 와 닿았다. 행사가 끝난 후 자유로운 대화 시간이 되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짙은 곱슬머리에 안경을 쓴 키가 큰 여성이었다. 손에는 시인의 책이 들려 있었다. 오늘 처음 오신 거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티 나나요? 내가 머쓱하게 웃자 그녀가 크게 웃었다. 완전 티 나죠. 친구한테 끌려온 사람 특유의 표정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혜원이었다. 국어 교사로 일하며 시를 좋아하지만 군더더기 대화는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서점이 문 닫을 때까지 이야기했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여행, 음식.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들. 그 대화 속에 수진도, 이혼도 없었다. 그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연결이었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묻지 않았다. 아직 이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어떤 이유로 오늘 여기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전 고마워요.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행복했던 과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아침이었다. 출근길, 내 볼에 가볍게 키스하던 그녀, 2주 후에 보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장면.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다. 잠에서 깼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달랐다. 고통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었다. 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한 번도 온전히 가져본 적 없던 사랑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식은 이미 지훈이 전했지만 직접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그게 부끄러웠다.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진짜 실패는 그 배신이 내 인생까지 갉아먹게 두는 거다. 그 말이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수진의 선택이 내 미래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고 있었다. 이제 그럴 생각은 없었다. 나는 변화를 시작했다. 작은 것부터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출근길을 바꾸고 가고 싶지만 미뤄뒀던 식당을 찾아갔다. 그리고 더 큰 일들. 승진 지원서를 내고 등산 모임에 가입하고 오랜만에 기타를 다시 잡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녀가 외도를 한 순간 나는 내 결혼에서 선택권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서 어떻게 끝낼지에 대한 선택권을 되찾아온 것뿐이었다. 연주 박사는 물었다. 그 결정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난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좀 달랐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 후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다. 태준. 같은 학회, 같은 호텔바. 이런 우연이 존재할 줄은 몰랐다. 그가 먼저 다가왔다. 민석 씨. 그의 손이 내 앞에 내밀어졌다. 나는 잡지 않았다. 저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사과는 그때 했어야지. 그녀는 미소 비슷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뒤돌아섰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동안 바람이 불어와 내 어깨 위로 오래된 기억들을 흩날렸다. 그녀는 골목 끝에서 잠시 멈췄다가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그 순간 이제서야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걸 알았다. 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꽃들은 마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듯 피어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안에도 아주 희미하게 봄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 나 때문이었어. 그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울렸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잃지 않도록 붙잡는 일이라는 것. 그녀는 그걸 몰랐고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며칠 뒤 나는 연주 박사를 다시 찾았다. 그녀를 만났어요. 내가 말하자 연주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어떠셨나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슬펐어요. 하지만 동시에 편안했어요. 무엇이 편안했나요? 끝났다는 사실이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연주 박사는 미소 지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사람은 미움을 놓을 때 비로소 자신을 되찾아요.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기록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문장들. 오늘 아침 커피 향이 유난히 따뜻했다. 백구가 산책 중에 처음 본 고양이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지 않다. 시간은 결국 모든 것을 다듬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나는 우연히 혜원을 다시 만났다. 지훈의 시집 출간 기념회에서였다. 그녀는 그때와 다르지 않은 미소로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그 대화는 아주 짧았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우리는 다시 책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최근 읽은 소설, 내가 새로 찾은 작가의 문장들. 그 대화 속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저 현재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도심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별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지금 나는 여전히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두렵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방 안의 불빛은 따뜻했고 백구는 내 발치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진과의 시간, 그녀의 배신과 나의 분노,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한 용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긴 계절처럼 지나갔다. 나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원망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미움이 아니라 상처였다. 사랑했던 만큼 깊게 베인 마음의 자국.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백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조건적인 신뢰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은 백구에게 한 말이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며칠 후 나는 혜원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시집이에요. 그녀가 내게 건넨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너진 곳에서 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나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야 그 말이 이해돼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무너져야 비로소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거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벚꽃 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삶은 잔혹하지만 동시에 아름답다. 모든 상실은 결국 새로운 무언가로 이어진다는 걸. 밤이 깊어가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 기타를 꺼냈다. 손끝이 오래된 현 위를 스치며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수진과 함께 듣던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그 멜로디는 아픔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노래를 끝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 그리고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한강 위로 비친 불빛들이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